안철수 맛 좀 봐라고 하던데 이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의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계 은퇴는 반대했는데요.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철수 위원장은 이쯤에서 또 철수해야 할까요? 자, 진실을 향한 거친 질문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심으로부터 모든 기술이 출발했다고. 비례대표 3인을 출당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사건건 국내 최강의 패널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목요일은 원조 시사 예능 아이돌 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배우 출신이시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쑥스럽네요. 네. 유시민 작가를 능가하는 원조 시사 예능 아이돌이다. 저희 작가들이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유시민 저 작가를 능가하는. 본인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유시민 작가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오 의원님은 예. 재선 의원이시고 네. 실제 연극 배우셨던 거죠? 예, 제 원래 전공이 대학에서 연극원의 연기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배우 활동도 했었고요. 네. 예. 우연치 않게 배우 연기를 못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치도 못하고 지금 퇴출 1번 직전에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 정말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아침에 귀국하셨더라고요. 네.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은퇴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른 당의 이른바 대권 주자에게 함부로 제가 결례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 정계 은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좋은 정치 할 거냐 이 고민을 해보고 그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외부인들이 은퇴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죠. 지금도 이제 영입위원장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만두셨죠. 예. 네. 당직은 그냥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까? 뭐가요? 정치인으로서요. 또 대권 가도에.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본인이 원래 참 입문할 때 지향했던 바를 또박또박 실천하면 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처럼 오로지 대권을 찾기 위해서 뭔가 모든 걸 좀 희생시키는 것처럼 오로지 대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처럼 하는 정치를 한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영장에서 워크숍 하시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네. 텐트 거의 의원님도 주무셨어요? 예, 텐트 안에서 잤습니다. 의원님들 보통 1박 2일 하면 다 끝나고 밤에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시고 다 주무셨어요, 거기서? 네. 한 텐트에 지금 5명이 함께 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야기 많이 하셨겠네요, 진짜. 예, 깊은 얘기들 많이 했고요. 워낙 네. 선거 결과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 네. 사실은 거의 국민들께 존재감을 인식시키지 못한 네. 그런 처참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 절박하고 위기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요. 특히 네. 그 원인 중에 하나였던 저희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지 4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사실은 4개월 동안 저런 워크숍을 처음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알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가 네. 그렇게 나올 걸. 당에서 혹시 광역단체장이나 네. 기초단체장 예상하셨던 곳이 있습니까? 광역단체장은 저희도 우리가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득표율이나 아니면은 1, 2위 간의 차이, 이런 것들, 특히 그런 격차가 예, 너무 예. 그리고 생각보다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숨은 소위 말한 샤이 안철수나 이런 층이 네.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2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맞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워크숍에서 한 정치평론가를 불러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극의 출발은 급조한 통합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심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별로 진화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안 전 대표의 조급증. 그래서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 내가 그래도 대선 주자였는데 내가 급이 있지 서울시장 정도 나가서 내가 1등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이제 아마추어적인 데모. 자, 저희가 사실은 뒷부분 편집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가 그 정계 은퇴하는 게 좋겠다고 해버립니다. 네. 네, 비대위원 하고 계시죠 지금 바른.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걸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이종훈 평론가를 초청할 때 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 좋은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도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계 은퇴 얘기가 분명히 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초청했던 강사의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었고 그것은 저희가 당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혹여 정계 은퇴 이후에 다시금 자기가 재충전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필요가 있다면 출마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등판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부연적인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앞서 정계 은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치권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만 담겨 있지 않고요. 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성찰의 시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이 대선 끝나고 너무 빨리 등판했다 이런 지적들 하시더군요. 네. 도봉에 출마했던 낙선한 이준석 후보가 노원이었죠. 예. 네. 이준석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은퇴가 아니라 더 큰 정치해야 한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기사도 봤고. 네. 근데 이런 말 했어요. 주위에서 안철수의 그 철수 맛 좀 봐라 했는데 아유 철수 맛이 어떤 건지 알겠다. 이 의원님께 여쭤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 그걸. 철수 맛 좀 봐라. 네. 철수 맛 좀 봤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대놓고는 네. 얘기를 안 합니다만 335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협적이거나 좀 포용적인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기 소신대로를 밀고 가는 정치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 당이 화합하거나 더 크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좀 쪼개지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희 당도 이제 깨고 나갔던 전력이 있고 국민의당도 만들었다가 다시 또 깨지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정치권 내에서 오가는 얘기고 사실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면 큰 정치인들 우리가 말하는 큰 정치인들은 다 합치고 쪼개는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격 비하식으로 발언하는 건 좀 좋아 보이지는 네. 않고요. 다만 아까 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새 정치를 내걸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새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다. 자기를 좀 버리는 정치를 해야지 저분은 성공하지
자기를 모든 것에 자기중심적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 네.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큰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네. 전 대표라고 호칭을 하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를 좀 버리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철희 의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저도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또 여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는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될 때 아마 댓글에 이제 철수 맛 좀 봐라 뭐 이런 댓글을 쓴 건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했던 그룹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들을 통해서 어떤 뭐 마음적인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특히 노원은 아마 공천 과정에서 네. 예, 안철수 전 대표와 노원이 이제 본인이 원래 지역구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다소 서울시장 후보로서 후보의 역할을 좀 뛰어넘어서 공천에 많은 개입 내지는 의견들을 피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자기 이제 여기 섭섭함을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특히나 이게 통합 과정에서 5대5의 기본 정신이 있어서 네. 공간이나 결정을 못했던 결정 장애적 요소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본인의 섭섭함을 표시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예. 저희가 질문지에 없습니다. 돌발 퀴즈 준비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주시죠. 자, 다음에 5명의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두 분 중 벌써 오 의원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의원님도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분한테 기회를 먼저 드릴까요? 네. 여당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안철수 전 대표랑 인연이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예, 함께했던 정치인들인데 네. 네. 절반만 맞는데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다시 정확한 답을 듣겠습니다. 네. 함께 하셨던 분들이죠. 예, 지금은 다 남남이 된 정확한 답이에요. 예. 정답은 오신환 의원이 맞추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맞추면 여기에 맞는 음악, 코드 음악을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복귀하는 과정이라서 아픈 질문들을 준비한 겁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 오히려 그 정치인에게 도움이 될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거기 방금 5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들 공통점이 측근이란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식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심각하게 반성해야죠. 전 치명적 약점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자기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는 정치를 했다는 거는 네. 각각의 이유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하고 어쨌든 뭐 농촌도 떠나는 농촌이 있듯이 정치인도 떠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치명적 약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저는 힘들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종 하는 건데 이게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5번 불안한데요? 카메라 보시고 5번 카메라 보시고 안철수 의원께 영상 편지 준비됐나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거 너무 가혹한데요? 네. 보고 예,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낡은 정치든 새 정치든 또 큰 정치든 정치는 정치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직이라는 거, 흔히 대권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좋은 정치의 결과물이지 대권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치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안 됐고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NS에 이 영상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네. 3위를 한 후보거든요. 물론 지난 대선에서 대권 주자로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낙선한 후보에게 많은 이야기가 회자될까? 예? 뭐 현수막 얘기도 있죠. 네. 뭐 현수막 장명이 얘기도 있죠. 없었다고요? 왜 딸 박사학위 수여식에 뭐 갔냐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오늘 이렇게 다뤄주는 것까지도 저는 그래도 뭐 조금 관심이 여전히 네. 있고 국민들이 아까 아직도 이철희 미련이 의원님, 있고. 이철희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가 처음 무릎팍도사 나와서
가졌던 그 신드롬 같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안철수를 통해서든 아니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치권 안에 그런 것들이 새롭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정당입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워크숍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바른미래당 안에는 개혁적 보수 세력과 또 뭐 합리적 진보 세력? 중도, 진보 네. 세력 이런 세력들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다만 그 스펙트럼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 정책적 아젠다나 사안에서 보면 저는 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태생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체가 과거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질적인 것들처럼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통합된 이후에 조금 갑작스럽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지금 자막에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다 합리, 진보, 개혁, 보수 다 좋은 말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네.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네. 그 이념 과잉 속에서 어떤 한 개인이 자기를 진보적 정치인이다 아니면 뭐 네. 보수적 정치인이다라고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정책별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금의 시대 급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 규정을 딱 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오히려 민생 중심의 실용정당 뭐 네. 이런 어떤 뭐 규정 자체가 오히려 의미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쪽으로 저희 정당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선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수 야권에 바른미래당을 넣지 말아달라. 보수라고 이렇게 규정 짓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셨죠. 네. 네. 언론사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요. 예, 예. 제가 예. 저는 그냥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근데 정부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대부분의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들이 진보적입니다. 네. 그 정책들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대부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게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그러고 나서 특성상 언론이 네. 보수로 규정하니까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아니요.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한국당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은 대변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보수적 행태. 이건 거의 구태적이고 수구 반공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네.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방향성에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는 그 자유한국당이 워낙 거대한 정당이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 안에 넣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셨군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좀 다르죠. 저는 뭐 다른 정당 얘기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노선에서 실패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현안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조를 취했기 때문에 네. 차별을 못 시켰다고 보고요. 그건 굉장히 제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좀 심하게 말하면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두 분의 대선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분의 대선 주자라는 리더가 있는 정당이 의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과연 맞나? 그러면 결국 본질은 저는 정체성이 있다기보다는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은 거죠. 워크숍에 이철희 의원을 한번 모셔가서 들으시는 건 어때요? 아니, 뭐, 충분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동의를 해요.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자유한국당과 차별성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심판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아예 오히려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뼈아픈 반성 속에서 지금 스스로 좀 자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질적이라고 비춰지는 부분들을 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통합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뼈아프게 새기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 이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죠. 몸도 마음도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호적 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구태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질정치, 오기정치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바른미래당 특집으로 인질극이라는데 좀. 네. 예. 저는 좀, 일정 정도, 저는 이제 장정숙 의원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특히 이렇게,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분당 사태가 일어날 때 일정 정도 이념의 지향이 좀 갈라지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본인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대표도 보내자고 처음에 했었는데. 네네. 네. 저희가 또 우리가 바른정당이 나올 때 그런 네. 사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비대위원이시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대위원들끼리 또 논의하실 수도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네. 다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법 제도적인 틀 속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당시에 안철수와 함께했던 그 그룹에 표를 던져서 네. 비례대표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이 사퇴를 하고 나면 네. 후순위로 기다리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어요. 세 분의 다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것을 내주고 안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례대표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비례대표 네. 이철희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뜻이 안 맞고 이랬다 그러면 출당을 요구하기보다는 탈당하고 오인직을 던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법에 정해놓은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옳은데 지금 저 세 분은 바른미래당이 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실적으로 30석과 27석의 차이는 없다. 그것이 그 당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그냥 존재한 상태에서 저분들이 내보내달라 그랬다면 그건 뭐 설득력이 없지만 이게 당이 쪼개지면서 다른 당과 합쳐버렸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충분히 이른바 합의혼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면 네. 보내주는 게 맞죠. 또 그게 현실 정치적으로 또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좀 팩트가 잘못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석과 27석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쪼개지면서 이렇게 분할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법상 있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두 당이 통합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에 그러면 반대도 본인들이 나가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통합이라는 것도 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질 정치적 의사 결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네. 동의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 안 했으니까 그건 나가야죠. 그건 보내주는 게 정체성에 맞죠. 안 맞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다릅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다른 걸로 하고요. 시간 때문에.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잠깐 몇 가지 질문 준비했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그중에 일부분 보겠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핵심은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죠? 톡 잘라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었는데 경찰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우리 영화 보면 늘 나오잖아요. 검사가 이렇게 지휘해야만 수사가 되고 뭐 보면 경찰들 왜 이걸 수사 못하게 해! 막 이렇게 하는 그 지휘권 일부가 이제 경찰에게 가는 겁니다. 그죠?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알아서 가져가도록 뚝 떼어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개특위위원이고 우리 조신환 의원님도 사개특위위원인데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검찰을 대변하는 법무부와 안행부가 했기 때문에 경찰을 대변하는 행안부가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싶고요. 네. 이게 정답이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 그 합의안을 전제로 국회에 와서 또 논의를 해서 일부 고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제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이거를 뭐 정답을 각자의 안을 놓고 양보를 안 하는 거는 전 정치적 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뭐 한 걸음을 앞으로 진전하든 두 걸음을 진전하든 진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합의안이 상당히 진전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빨리 결론 내자. 이것만이라도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저한테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인데 저는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선택에 있어서 조금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수사권을 있고요. 아예 줘버릴 걸. 네, 경찰에- 원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공약이었죠.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정과제 들어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용어로 약간 마사지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양 권력기관의 수사기관들 간에 어떤 권력들을 나눌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수사구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선험 사례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네.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담당하는 것들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완벽하게 좀 분리를 했으면 가급적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은 아예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간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니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수사가 여전히 그렇죠. 남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수사 보완이나 네. 아니면 징계 요구권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봉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반발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다. 라고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네. 절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개특위가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확장될까 봐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 때문에.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발표해버리는 이런 방식은 좀 온당치 않다. 시간을 벌써 넘겨서 네. 그래도 이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 의원님.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왜 개혁해야 되느냐.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들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검사들이 정권 눈치 본다는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은 청와대 눈치 안 봅니까? 지금 과거처럼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사할 때 청와대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다든지 그거는 제가 알건데 다는 큰데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정해진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도 눈치 본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네. 부처에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이상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 전 부처가 다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대통령 입맛에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검찰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서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경찰로 수사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저는 여전히 그 인사권 그리고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금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 두 개의 기관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조금은 개선된 거지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사권은요 헌법에 정해진 이상 네. 개헌을 행정부에 속해져 있는 해야죠. 이상 네. 그거는 완벽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검사의 인사권을 헌법에서 대통령께 이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장관 거쳐서 가는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있네,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사사건건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